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요즘 현대차에 입사했다가 대박난 신입사원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현대차 소속이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최근 미국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 현대차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1, 2년 사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로봇 사업에도 진출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카 개발에 현대차는 완성품 전기차를 위한 전동화 핵심 기술과 생산을, 애플은 자율주행, 커넥티드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각각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어쩐지 현대차가 작년 들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해온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론된 현대의 주요 물밑 작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와 두 번째, K 배터리 동맹이죠. 애플과의 협력이 확정된다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밀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생산 라인에는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카노라는 업체 역시 현대차 그룹과 플랫폼 협업에 들어갔는데 두 업체는 전기차 전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만들어 전기차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구동 모터 등을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스케이트보드 모양의 플랫폼에 탑재하고 그 위에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상부 차체를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용자에 따라 자유롭게 다인승을 만들 수도, 캠핑카를 만들 수도, 화물용 차량을 만들 수도 있죠.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탈부착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디와 프레임이 하나로 되어 있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구조, 즉 모노코크보다도 훨씬 더 단순합니다. 따라서 생산 라인에서 검수 과정 말고는 사람이 특별히 필요가 없고 로봇이 대부분 생산 과정을 커버할 수 있죠. 초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면 가격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 다른 업체 제품보다 싼 제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이 싸서 많이 팔리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도 쌓이고 그럼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죠. 지난 12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분 인수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하고 특히 정의선 회장의 본인 투자금은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로봇 시장이 기술 혁신과 로봇 자동화 수요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블룸버그 통신이 소프트뱅크가 로봇계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0억 달러에 현대차에 매각하려고 논의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내자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구글도 버리고 소프트뱅크도 버린 회사를 뭐하러 현대차가 주워가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꾸 매각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MIT가 1992년 설립한 업체입니다. 2013년에는 구글이 인수했고 이후 2017년에는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는데 이번에 현대까지 인수한다면 주인이 3번이나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으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2015년에는 스폿이라는 로봇계를 만들었고 꾸준히 이족보행 로봇, 사족보행 로봇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7년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이 로봇 기술 개발에서 손을 떼면서 소프트뱅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샤프트 등 로봇 기술 기업을 매각하고 로봇공학 관련 특허까지 모조리 양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구글 내 로봇 기술 수장 앤디 루빈이 구글을 떠나면서 로봇 기술 개발 부서가 해체됐고 전문 인력 3명도 구글을 떠났습니다. 이 당시 업계에서는 구글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어 소프트뱅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억 달러를 내고 구글에서 인수했습니다. 이후 3,7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죠. 이번에 현대차가 10억 달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으니 소프트뱅크는 7배 이상 수익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중간에서 뭐 한 것도 없이 한 건 한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내놓는 로봇 산업은 장기적으로 보자면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이지만 단기적으로 보자면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매각한 걸 보면 10년 안으로는 돈이 안 되겠다 싶어 매각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진가를 발휘할 거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로봇을 건설에 쓰거나 무기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향후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한국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확보하고 건설용 로봇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는 건설업 때문에 로봇 생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강한 힘으로 물건을 운반해 산업 현장에서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카 사업이 확정된다면 현대는 건설 현장에 필요한 로봇보다도 자동화 로봇 덕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최근 현대차는 전 세계 AI 분야 석학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AI 분야 석학으로 꼽히는 MIT의 토마스 포지오 교수와 다니엘라 러스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나사 출신 신재원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부장, 삼성 출신 지영조 전략기술 본부장 등을 직접 영입한 것도 정의선 회장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현대가 다 계획이 있어 구글과 소프트뱅크가 벌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줍줍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작년 초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을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K배터리 동맹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이전까지 현대차는 LG화학 배터리만 고집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는 K배터리 동맹을 맺으면서 차세대 모델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배터리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언론들은 현대가 한국에서 다 해먹으려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현대차가 세계 1, 2, 3위를 다투는 삼성, LG, SK를 모아놓고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사의 배터리를 다 소화하기엔 현대가 버겁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보니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를 두고 현대가 애플과 협력을 작년 이전부터 논의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8일 현대차가 애플과 협력해 애플카의 생산을 막고 핵심인 배터리까지 개발할 거라는 보도가 나자 현대차그룹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현대차그룹과 애플 간 협력이 실무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보도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손잡고 2024년에는 애플카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의 미래차 산업이 최종 확정되면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분석했죠. 심지어 이번 제안은 애플이 먼저 현대차 그룹에 한 거고 양측의 협력 공사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애플이 직접 완성차 생산 라인을 깔기엔 투자 비용이 엄청나고 생산 라인을 직접 구축한다 하더라도 인력, 사후 관리, 품질 등 지속적인 비용이 들 겁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큰 방식을 선택한 대신 현대차 그룹을 파트너로 선택한 거라는 거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현대차 주주로서 푸근하다. 기자가 현대차 주주 아니냐. 주식시장을 염두에 둔 기사 같다. 아무리 그래도 뻥카가 너무 심했다. 기사 보고 투자한 사람들 어떡하냐 등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말 사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을 이유로 투싼 47만 1000대를 추가로 리콜한 사건, 기아 역시 중국에서 부품 결함으로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KX3 전기차 309대를 리콜하겠다는 계획이 보도되면서 방어용으로 이런 애플카 기사를 내보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대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우려도 많았습니다. 현대 역시 자체 브랜드로 승부하는 회사인데 애플 제품 관련 부품을 받아 조립만 하는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티즌들은 차라리 폭스콘이 되느니 기술적 우위에 있는 삼성이 되는 편이 낫다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같은 길을 가야지 단순 조립 공장,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애플이 전기차 개발은 다 현대시키고 지들은 로고만 내세워 이득을 보려 한다며 손 안 대고 코 풀려 한다 등 얄밉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은 바로 당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 남았다는 보도도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반응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고 아직 논의 중인 듯 확정은 아니어도 협의 중인 건 맞다. 그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 저런 보도가 나왔을 거다. 보통 논의한 바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기사 내용이 맞더라 등 그래도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연 조만간 현대와 애플이 어떤 발표를 할지 기대됩니다. 지난 1월 8일자 주식시장을 본 네티즌들은 살다 삼성전자 8%, 현대기아차 20%로 오르는 것 처음 봤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날 장은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발 속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미국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죠. 애플과 현대차가 협업할 거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TSMC가 기술적 문제와 EUV 장비 도입 지연 등으로 3나노 공정 개발을 연기한다는 보도도 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양산 일정과 대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확률이 높아졌죠. 삼성은 5나노까지는 기술 경쟁에서 TSMC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3나노부터 기존 핀팩 구조보다 앞선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올어라운드 팻 공정으로 TSMC와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공법으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요즘 삼성전자는 8만 전자에서 10만 전자, 11만 전자까지 기대치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로 재미본 구독자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일찌감치 들어갔어야 했는데 말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과연 미국을 세계의 경찰이자 친구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별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미 대통령의 국제사회 평판은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관련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루지 못한 데에 따른 미국 이미지의 국제적 하락. 이 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3개 경제 선진국입니다. 또한 이 나라들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관계입니다. 총 13,23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니 각 나라별로 약 1,000명가량으로 보면 되겠네요.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이미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핵심 동맹들 사이에서 미국의 평판은 더욱 급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주둔 미군을 빼려고 하고 방위비를 압박했으니까요. 이 여론조사 기관은 20년 전부터 같은 주제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처음 조사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주요 국가들의 미국 신뢰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경제 선진국 중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네,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약 6명 정도는 미국의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아닌 미국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죠. 한국의 미국 호감 지수는 59%로 집계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국민 절반 이상이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13개국 전체 평균값은 고작 34%였습니다. 한국에 이어서 2위는 이탈리아로 45%였습니다.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섬나라 일본과 영국은 둘 다 41%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인 40%, 캐나다 35%로 나타났죠. 미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벨기에였습니다. 24%였죠.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조사기관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보수 진보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지지도는 달랐습니다. 스스로를 우파라고 밝힌 한국인은 71%가 미국의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좌파는 43%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도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인 4명 중 1명이 그가 국제사회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고작 25%였습니다. 한국은 17%로 나타나 13개국 중 딱 중간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2002년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 결과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지난해 46%에서 올해 17%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방위비와 주한미군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듯합니다.
어느 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인가? 이 질문에는 한국인 77%가 미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역시나 13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다음은 일본이었는데 53%였습니다.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외의 답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두 나라가 중국 대신 미국을 뽑았다고 서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위상을 가장 낮게 보는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최고 경제 대국이라고 보는 독일인은 고작 17%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미국을 가장 낮게 평가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역시나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대응을 잘했는가? 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6%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0%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방역을 형편없다고 본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지도자로는 누가 뽑혔을까요? 네,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려 83%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지도자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뽑혔습니다. 응답자의 76%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도 중국 기업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들은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미정보통신기술정책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 측 참석자는 불쑥 이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포럼을 앞두고 미국 측은 5G 클린 패스를 포럼 안건으로 다루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측은 외교부 소관 사안이 더 가까워 포럼 의제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측이 굳이 클린 패스를 언급한 것은 이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인 외교부를 넘어서 5G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G 클린 패스란 화웨이, JTE 등 중국 정보기술 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자는 미국 측의 구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주도의 중국산 5G 장비 활용 배제 움직임과 관련한 문제를 최대한 피해가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육국입니다. 해당 사안이 자칫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정되지 않은 입장이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의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은 LG입니다. LGU+는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화웨이의 5G 무선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AGU+ 측은 당장 화웨이 통신 장비를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망 투자 비용의 손실뿐 아니라 서비스 단절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LGU+ 측은 미 정부의 직간접적인 요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8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법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특정 국가의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 입법 예고 중이어서 공식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